오늘은 DB금융투자의 삼총사분을 모셨는데요. 올해는 주식은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채권이 안 좋았네요.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둘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전 그래서 내년은 회복을 전망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하면 한 60% 이상.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이건 찌라시인데. 안녕하세요. 박사이과 자한잔합시다의 박사익입니다. 올해 한 해만큼 개인 투자가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정말 많은 투자가 분들의 희노애락이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투자가 분들의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진 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률 1위에서 이제는 금융강국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2023년 어떤 시장이었는지도 되돌아보고 또 내년 2024년 시장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사이과 식사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게스트분이 3분이나 됩니다. DB금융투자의 삼총사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김준호 DB금융투자 잠실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자산전략팀장, 우리 연합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강영기 리서치센터 주식전략 파트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DB금융투자 강영기입니다. 우리 지점장님은 특별히 좀 모셨어요. 왜냐하면 지점에서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분들은 올해 정말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또 여쭤보고 개인 투자가 분들의 또 고충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많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영기 팀장님은 제가 벌써 자료를 읽은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뵌지 오래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DB금융에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시고 또 전략 담당하고 계시죠? 예, 이제 주 담당은 주식 전략 하고 있고요. 전략요. 요즘에는 약간 더 업무를 확장해서 자산 배분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자산 배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고, 문용철 팀장님은 제가 팬이에요,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부끄럽네요. 우리 강영기 팀장님의 자료를 보면 축구로 따지면 제가 또 저 축구 팬이니까 수비가 탄탄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우리 문홍철 팀장님은 약간 이 중간에 키플레이어라고 그러죠. 예. 수비와 공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전략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경력을 보니까 네. 그 교보 악사 자산운용에 계셨고 운영사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특히 이제 저희는 주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고충이 많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일반 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분들도 사실 개인 투자자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들 이제 기관들은 좀 다를 거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런 점도 좀 이해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보 악사 자산 운용하면 그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잘하죠. 잘하는 운용사로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채권 쪽에서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교보 생명 자금들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저희는 또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채 비중이 되게 컸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전략을 좀 제시하고 특정 투자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매크로도 같이 보면서 하는 이제 전략 쪽 담당을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2023년에 대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죠? 우리가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강영기 팀장님이
올해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셨고 실제로 시장은 어땠었는지 한번 리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네. 금융의 역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한 단어가 아니네요. 한 문장이 되네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시장 포함해서 최근 2년 6개월이 하나의 세트인 것 같아요. 아,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지난 한 30년 정도는 물가가 잘 내려왔습니다. 예. 간헐적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게 디맨드 풀 인플레. 여기서 네.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라 하면은 수요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 수요가 안 좋을 때 물가가 내려가는 걸 말하죠. 네. 이러한 상황에 금융인들이 젖어 있다가 지금 경험에 의해서는 접하지 못했던 코스트 푸시 인플레. 거의 50년 만에 새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포함해서 최근 2년 6개월 금융의 역사를 잘 챙겨본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분들은 또 한 번쯤 자기 반성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이제 큰 타격을 입은 게 채권이지 않습니까? 아, 저도 이 40년간의 디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인플레의 하향 안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시기가 퍼지니까 과거를 계속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뭐 70년대를 많이 보셨을 거고, 네. 저도 70년대를 이제 많이 봤지만 사실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던 시기는 전쟁과 이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 같다. 그래서 2차 대전이나 이제 1차 대전, 특히 1차 대전은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렇죠. 엄청난 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참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네. 지금이란 게 굉장히 새로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뭐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코로나도 겪고 전쟁도 겪고 뭐 이러면서 좀 전에 이제 1917년, 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때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포드 자동차, 네. 그렇죠. 마차에서 이제 자동차가 또 막 상용화 되던 시기.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 한 19년까지는 되게 장도 안 좋은데 20년부터 소위 말하는 그 로링 트웬티스라고 네. 29년 대공황이 이제 오기 전까지 거의 10년 내내 네. 랠리였잖아요. 어마어마했죠. 한편으로는 야 이번에 코로나 있고 한 3년 동안 대꾸받고 있는 장 겪었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그때 1920년대처럼 네. 좀 대호황이 좀 올려나 사실 그런 기대까지도 해요. 자동차와 비슷한 AI나 로봇 뭐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는 기술적 혁명이 이번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올해 개인들 투자자분들의 참여도가 정말 높았는데 실제 지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올해 보면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허를 찌르는 상승이 9월 중순까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를 찌르는 상승이 분명히 나왔던 시장인데, 근데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연간 상승률을 다 되돌릴 만큼 강력한 하락이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올해 시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많지 않을까. 올해 시장 별로 안 좋았다고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올해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외에 반도체라든가 다른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섹터들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2차 전지를 들고 있냐, 들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 좀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또 이제 2020년, 21년처럼 들고 있으면 그냥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CFD라든가 신용 미수채권 때문에 이제 줄 하한가가 발생하면서 많이 미수채권이 생겼던 그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녹록지 않구나, 바이앤홀드가 그렇게 먹히지 않는 거라는 것도 느끼시고, 굉장히 바이앤홀드를 즐기시는 고객님들도 전화가 먼저 오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는 종목들조차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를 먼저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국채 투자를 개인들이 좀 많이 했던 시기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국채 투자한다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작년 연말쯤에 이제 박세희 대표님께서도 국채를 좀 사야 될 타이밍이다, 국채 금리가 하락할 거다, 이미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저희 DB금융사 잠실지점에서도 실제 고객님들이
작년 말쯤에 국채 투자하셨다가 뭐 1분기 때 상당한 수익을 보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근데 보면 대다수의 개인분들이 1분기 때 국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또.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네, 하셨죠. 근데 그렇죠. 최근에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다시 물타기도 하시고 희망을 좀 가지시고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좀 여러모로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식 투자가 왜 힘들어졌나라는 부분이 약간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이 올라가고 그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은 가격은 떨어지면서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이 안 좋고 경기가 둔화되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은 안 좋고 이게 보통 정석인데 네, 올해는 요즘은 bad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 상황이 제발 좀 안 좋아져라 안 좋아져라 네, 그걸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박살나면서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GDP가 뭐 마이너스 31% 나왔었는데 그때 주가가 뭐 4, 5, 6월 다 불을 뿜었으니까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배우시긴 하셨을 거예요. 아, 금리가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이 예전하고 금리와 주식의 관계가 수십 년 단위로 이제 바뀌는데, 아, 그래요? 예, 저희가 흔히 대부분 경험하셨던 거는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때 주식은 경제가 좋으니까 같이 상승하는 거. 주가 오르는 것과 금리 상승하는 걸 같이 보신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또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급 측면에서 마찰이 있을 때는 경기보다 물가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엔 또 지금처럼 금리가 오히려 내려갈 때 주가가 올랐던 사례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시다면 지금의 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뭔가 이것부터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를 움직이는 게 수요인가? 아니면 물가 자체의 공급적 마찰인가? 만약에 공급적 마찰이면 주가와 금리는 반대로 가고 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마찰적인 요인이 아니라 수요면 주가와 금리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요즘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을 섞으면 서로 모자랄 때 보충하는 작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같이 갑니다. 서로 좋으면 서로 좋고 또 서로 안 좋으면 서로 안 좋고.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내년도 그렇고 관건이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보면 공격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비 자산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거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채권하고 주식하고 양방으로 터지는 경우가 네. 그 100년 역사에 딱 3번밖에 없었잖아요. 네. 1941년, 69년, 그리고 22년, 네. 작년이었는데, 네. 그 나머지 41년, 그리고 69년을 해보면, 그 다음 3년 내내 주식 채권 다 올랐었거든요. 좋아요. 짝수에 홀수에 할 것 없이. 네. 그러면 작년이 주식 채권 양방으로 터졌고, 네. 올해는 올해도 주식은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채권이 안 좋았네요. 요즘 해외 뉴스 같은 걸 늘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주식 60이고 채권을 40% 담는 이 6040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아주 오랜 기간 이제 아주 스테디한 수익을 올리는 걸로 좀 유명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둘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내년도에는 그렇다면은 좀 회복할 때가 타이밍상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이 6040 채권 주식 둘 다 내년도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양방으로 터진 게 3번이 있었다고 했는데, 채권이 3년 연속 터진 거는 네.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역사를 공부하게 되더라. 힘들 때 그러거든요. 그렇죠. 채권이 이렇게 대규모로 3년 이상 터진 케이스가 최근 100년도 너무 짧아가지고 네.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계속 연도별로 추정을 해보니까 네. 최근 3, 400년 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입니다. 네. 과거에 또 터진 케이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장기채가. 네.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국채가 터진 경우는 과거에 대부분 디폴트예요. 네. 부도가 나서 나라가 망해서 아. 손실이 난 거지 금리가 올라서 손실이 난 거는 또 없거든요. 잘. 예.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뭐 채권으로 뭐 손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률상 굉장히 낮은 케이스에 이제 좀 걸려든 이제 그런 이제 운이 없는 건데 네. 그거를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저는 자책합니다만 저는 다시 회복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려면 결국 내년도에 펀더멘털이 이제 중요할 텐데 코로나 이전과 뭐 코로나 이후가 어떤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이제 아까 강 파트장님이 어떤 공급 측면의 이제 물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구조적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조적이 아니라면 네. 다시 채권은 이제 돌아온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네. 확률상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돌아올 건데 어디까지 돌아올 것 같아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미국채 요맘때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채 기준. 미국채를 따라가니까 미국채 10년이 오늘 새벽 종가가 4.4%였고 이제 지난 10월달 고점이 이제 5% 약간 넘게 됐습니다. 네. 금리라는 것의 이제 의미는 결국 성장과 물가거든요. 내년에 네. 물가와 성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내년도에 미국의 성장은 잘 나오면 뭐 2% 초반이고요. 아, 그래요? 잘 나오면. 오.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1%대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물가인데 물가가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연간으로는 뭐 2%대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또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요 시기에 적정한 미국채 10년은 2% 초중반입니다. 2% 초중반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네요. 요 펀더멘털 하에서. 채권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자산가 분들은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금리에서도 더 사도 되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장이 생각보다 주식 장이 괜찮았잖아요. 괜찮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한 번도 없었다가 이번 10월 말에 신용잔고가 20조였다가 16조가 깨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4조 이상 틀린 거잖아요. 이번 10월 달 장이 그렇게 좀 험악했었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9월 중순까지는 이제 대표님 말씀에 허를 찌른 상승이 왔던 장이 분명히 맞았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연간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돌리는 만큼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단기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라더견 사태라고 하는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증권사들이 신용이 되는 종목과 담보대출 되는 종목의 풀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A군, B군, C군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A군이 B군이 된다거나 C군이 되고 또는 C군이 담보대출이 금지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용담보대출이 되는 종목들이 다음 달까지는 연장이 되는데 그 다음 달부터 연장이 안 됩니다. 이건 신용담보대출을 막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10월 달에 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주면서 반대 매도 나왔고 또 이제 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면은 이제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담보 비율이 140%가 됐을 때 그 140%를 하회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증권사 공통으로 이제 그 다음날 이길까지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날까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그래요? 이게 급격하게 빠져서 120% 밑으로 한 번에 떨어지게 되면 당일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오는 하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9월달에도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영인 팀장님한테 아까 우리 문 팀장님이 내년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2.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약간 더 그 포함해서 좀 더 살을 붙여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코스피가 글로벌 재고순환 사이클하고 매우 찰떡 구간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략 하나를 세워볼 수 있어요. 재고순환 사이클이 만약에 너무 정밀하게 추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평균 이하에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망할 때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쏟아낼 수 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주식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재고순환 사이클이 어느 정도 7분응선, 8분응선 한참 좋게 있다. 그럼 또 전망하는 당시에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질 수 있지만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아, 올해는 뭐 이래서 아쉬웠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게 또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행인 건 재고순환 사이클이 순환적인 저점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아마 금리 쪽하고도 연동이 될 건데 그동안 금리는 좀 높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기업체에서도 충분히 뭔가 생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위축되고 소비자들도 충분히 소비를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물가도 떨어진다면 이건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 한국과 연동된 글로벌 재고 순환 사이클, 펀더멘탈이 순환적인 저점이라는 데서 내년은 회복을 전망합니다. 이건 확률로서 얘기하면 뭐 아주 뭐 겸손하게 말하면 뭐 한 60% 이상. 하지만 가능성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저희가 유가가 지금 이제 75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유가 75불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유가가 평균 유가가 75불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유가가 75불 위쪽으로 자리매김하면 물가 상승률도 내년 상반기엔 약간 오를 수 있어요. 예. 뭐 다르게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유가가 75불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요즘 쭉쭉 잘 내려오는데. 근데 75불이라는 숫자가 예전에 아마 대표님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에서 14년까지 네. 글로벌 디플레 환경에서 네. 물가들이 전부 다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WTI 기준으로 75불은 항상 지켰어요. 예. 그 안 깨고 위에서 넣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남아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 잠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산술적으로 해보면, 어떤 분들은 내년 2분기까지 물가 상승률, 뭐 크진 않습니다. 3% 후반, 미국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예. 또는 3% 중반 정도까지 일시 상승, 또는 내년 2월까지 일시 상승. 뭐 그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서둘러서 내년 전략을 실행하기보다는 잠시 한 템포 보시고 내년 회복을 겨냥해서 내년 상반기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또 저가의 매수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 저는 가치주 사자. 요렇게 이제 언급은 드립니다. 저도 요즘 가치주 많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어떤 논리로 지금 가치주를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가 코스피에 대해서 최근 20년간 살펴보면 네. 펀더멘탈이 저점에서 회복할 때 가치주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2003년 카드채 버블 이후 회복 국면 때 네. 그때도 2003년, 2004년까지 가치주가 좋았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 국면에서도 사람들은 차화정 장세라고 알고 있지만 2009년 당해에는 또 가치주가 좋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펀더멘탈 위치를 봤을 때 순환적인 저점,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큰 틀에서 일단은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시장 컨센으로 보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점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5월이냐 3월이냐 지금 패드 워치 보면 그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긴축 정책하고 중국의 부양책하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아시아권 국가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한국도 IMF 맞았고 나머지 그 국가부도 사태가 많이 났었어요. 중국도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낮추면서 소비 부양하다가 미국은 Y2K 버블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하려고 금리를 높였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중국은 부양책을 중단해요. 아, 그래요? 부양책을 하더라도 미국 쪽에 금리가 높으면 중국 쪽에 자금, 미국에 예금만 하더라도 수익은 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2012년에서 15년, 뭐 14년 정도까지였죠. 이때 중국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직전에 과잉 설비 때문에 소비가 답이다 그래서 금리 낮추면서 소비 부양책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품, 음식료 매우 잘 갔어요.
예. 그러다가 미국 연준이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 첫 단추를 끼우니까 네. 예, 중국은 그러한 금리 낮추면서 소비 부양하는 거 딱 정확하게 중단해요. 그래요? 요번에도 중국 쪽의 부동산이 상당히 네. 힘들었는데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중국 쪽의 부양책 발표는 거대하게 했어요. 근데 실행은 항상 거의 잘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발표 나온 거 그대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실행을 잘 안 맞습니다. 하는군요. 그러니까 실행의 정도가 좀 미약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긴축할 때는 중국은 부양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껴놓는 특성이 있어요. 예, 최근 수십 년간을 보더라도. 네. 자, 그러면 요즘 와서 보겠습니다. 만약 시장 컨센대로 미국 연준이 내년 중반 금리를 낮춘다면 저는 그때 중국이 언급하는 부양책은 양치기 소년의 세 번째 말하고 같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늑대가 와요. 예. 저희 부양책이에요. 세 번째는 늑대가 실제로 맞습니다.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도 늑대가 와요. 저희 부양책이에요. 한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근데 세 번째는 늑대가 와요. 저희 부양책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때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같이 보면 좀 더 그 진실성을 가려낼 수 있어요. 저는 좀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중국이 부양책을 했을 때에 저희가 그동안 힘들었던 뭐 포스코를 제외한 철강 이제 나머지 네. 주식들 그리고 순수학은 지금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이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제가 방금 얘기 듣고서 생각났는데 이건 찌라시인데 네. 시진핑이 미국에게 대선을 돕기 위하여 대규모 부양 자금을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에 그러니까 정부가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 한 달 전인가 뉴스가 네. 처음 났었고 미국이 긴축할 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다행히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환경상 중국이 만약에 경제만 좀 살려주면 미국이 혹시라도 경제가 나빠졌을 때 이거를 좀 보충하는 역할을 중국이 또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딜을 했다는 네. 그 찌라시성 뉴스가 있었는데 아니 뭐 약간 좀 저는 뭐 설마 했는데 좀 읽어보면은 좀 그럴듯한 느낌이 좀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시적인 게 확실히 내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분명히 중국은 미국이 긴축을 안 하면 혹은 완화를 하면 그때 맞춰서 부양을 특히 환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위안 환율상 이제 7.3 갔다가 지금 한 7.15 정도 이제 와 있는데 네. 다행히 위안 약세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 중국은 부양을 할 수 있어요. 환경.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이 좀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물론 이제 양치기 소년 2번 속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 이유는 연준이 네.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가치주들이 그러고 보니까 벌써 많이 올랐어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정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성장주 관련해서도 그 투자를 순환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